네, 어서 오세요. 파시스트 알까기 사장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체제가 어떻게 몇십 년 만에 파시스트 체제로 바뀌었을까? 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이 세계가 이 파시스트 사회로 변해버렸을까? 변한 게 아니죠. 자유민주주의가 원래가 이제 파시즘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무솔리니가요. 그 이탈리아 독재자라고 하는 이제 베니토 무솔리니가 파시즘을 정의했어요. 책을 냈죠. 파시즘을 정의해서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실행되지도 못했고, 또 이탈리아 파시즘이랑 약간 공통점을 가진 그 나치즘도, 독일의 나치즘도 스스로 뭐 정의되지도 못하고 또 실행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파괴되어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치즘이 뭐 이데올로기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요. 나치즘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나치즘이 그래요. 텔레비의 영향이 참 커요, 그죠? 또 파시즘도 글쎄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그 무솔리니 책을 읽어야 파시즘 뭔지 알거든요. 근데 무솔리니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도 안 된 것 같고, 읽지도 않고 그냥 막 얘기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함부로 쓰면 말이에요, 이 사고가 앞뒤로 충돌을 한다고. 그럼 판단이 뒤틀리게 돼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스칸디나비아 복지 슬로건이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거 최초로 말한 사람이 무솔리니예요. 파시즘이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생활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즘이라든가 파시즘이라든가 이런 단어 하나만 딱 귀에다 듣고 무지막지한 상상을 해대고 이상한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비워버리고 이 체제를 다시 봐야 됩니다. 처칠이 그랬어요. 처칠이 그 정치는 신중한 비즈니스라 그랬다고. 그래서 문맥상 이제 뭐 신중한 것이다, 신중한 일이다라고 편안하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더 큰 문맥으로 보면 정치는 경영이고 경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제용으로 써야 되는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리버럴리즘, 그게 주는 이제 경제 용어에서 이제 출발하는 건데, 정치적으로 융합되어 쓰이잖아요. 자유국가, 자유민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 자유주의가 뭔지를 알면, 자유시장 경제가 뭔지를 알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 개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파시즘이에요. 파시즘은 말이에요, 경제적 자유주의를 부르짖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혹은 뭐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쉽게 파시즘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무솔리니 La dottrina del fascismo, 이 책을 읽어보면 말이에요, 기업이 주도하는 국가, 그것이 무솔리니의 파시즘이에요. 정부가 주도하거나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부는 작아야 돼. 작은 정부. 자유민주주의랑 똑같잖아요. 이 책을 두 번이나 읽어봐도 나는 파시즘하고 자유주의 국가체제가 이게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던데요.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는 달랐나? 그럼 뭐 자유주의는 뭐 실제가 뭐 자유주의라는 자유와 달랐잖아요. 그죠? 자유의 이름으로 독점을 하고 그랬잖아요. 파시즘도 마찬가지죠. 뭐. 이상도 비슷하고요. 무엇보다도 실제가 똑같아요. 자유주의하고 파시즘하고.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경제체제를 보면 파시즘, 나치즘도 그렇지만 파시즘은 그 개인 소유권을 인정을 하죠. 일단 경제체제부터 보자고요. 다 사유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이제 국유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개인 사유화예요. 이걸 민영화라고 바꾸는데 그 민영화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거 번역 잘못된 거죠. 뭐 정치 용어야. 응? 정치적으로 편안하게 쓰려고 민영화라고 한 거예요. 그거 사유화지 무슨 소리야. 영어로 프리베이티제이션이잖아요. 사유화. 그래서 파시즘은 그 사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는데 자유주의와 틀린 점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사유화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유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주의와 다른 거예요. 그럼 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사유화는 계획적으로 안 이루어졌나? 기업없이 마찬가지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지. 실제가 말은 자유라고 해놓고 대기업이라든가 초국적 기업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 사거리에서 치킨집 팔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상 자유경쟁이란 게 말만 이뻐 보이지. 금융, 굵직한 산업들 있잖아요. 금융, 군수품, 무기, 석유, 제약하고 의료, 비철금속, 신소재 제품 이런 굵직한 서비스하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자유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잡을 합니다. 계획한다고. 특히 국가와의 관계는 말이에요. 이 깐부 수준이 아니라 형제 자매 수준이에요. 그렇게 계획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시장 하에서. 그러니까 파시즘과 틀릴 게 뭐가 있냐고. 파시즘은 이 사유화를 계획했거든요. 일본의 그 창구금융이라고 있잖아요. 대기업한테 그 산업 분배하는 거. 거기 뭐 박정희도 똑같이 했단 말이야. 그 기업들한테 산업을 분배해줬다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현대는 자동차는 아니구나. 현대는 뭐 만들고 두산은 뭐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적을 해줬잖아요. 산업을 분배해줬다고. 루즈벨트도 똑같아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뉴딜 정책도요. 똑같이 산업을 기업한테 분배했어요. 사유화시켰다고. 계획하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상한 정책이 아니에요. 이게 일본의 창구금융이라든가 박정희의 산업 분배 정책이라든가 정책도 아니지 뭐 남도구가 한 건데. 그리고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게 계획된 사유화예요. 계획된 사유화. 이거 자유주의하고 관계가 없지. 이거 파시즘이지. 셋 다 파시즘이잖아요. 나치즘이든가. 편견을 갖지 말라고 말이에요. 머릿속에 편견을 갖지 말고요. 이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에요. 작은 것들은 뭐 서로 막 경쟁하게 하겠지. 하청기업만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기업들은 경쟁 안 한다고. 서로 계획 분배하게 돼 있어요. 특정한 산업을 독점 가능한 자들의 자유만 보장해 주는 게 자유시장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하고 독재하고 사유화를 기반으로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재사유화라 그러거든요. 재사유화. 독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레브리바티제롱 그래갖고 또 이탈리아도 그렇게 썼어요. 파시스트 시절에 프리바티자지오네 이래갖고. 그래서 공공으로 운영해도 되는 걸 갖다가 사유화 시켜갖고 정부하고 공조하면서 이렇게 거대 기업들을 계획적으로 사유화 시켜 나갔다. 이 특징은 뭐냐면 이 사유화된 기업들이 정부와서 깊게 공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파시즘 경제의 특징이고 또 뒤에서 뭉게뭉게 만들어지는 자유주의 경제의 특징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공조죠. 쉽게 얘기해서. 이 기업과 정부의 공조를 추구했던 파시즘 그리고 나치즘이 기업과 정부의 공조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사라져버렸죠. 역사에 사라져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 파시즘이 다시 거대한 모습을 갖고 나타난 게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솔리니가 아니라 국가 정책을 기업의 마케팅 전략 안으로 가져다 놓은 마가렛 대처, 로널드 레이건, 뭐 노무현, 이명박,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응? 기업이 주도하고 국가가 이를 뒤받쳐주는 경제 체제를 이끌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선을 넘었네. 자, 국가 체제를 볼까요? 예, 무솔리니의 서적에 따르면 파시즘의 국가 형태는 기업들이 산업 분야별로 유기적으로 모여갖고 국가를 형성한 기업 국가 체제예요. 예를 들면 이거 전경련이 국가고요. 전경련에서 그 전무나 상무하던 아이들이 모여갖고 정부를 구성한다고? 그게 바로 파시즘 국가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 국가 밑에서 민족, 사회, 개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접고 일렬로 충성해야 되는 게 바로 파시즘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업 국가가 책임을 져줄 테니까 각 정부, 민족, 사회, 각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 전체주의잖아요. 그게 파시즘이에요. 이 파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뭇가지 하나는 꺾어버리면 꺾어지지만 나뭇가지를 모두 모아서 나무 다발로 만들면 꺾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파시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한마음, 이런 정치 의지가 강조가 된다고요. 이민족 저민족 따지지 마. 일단 한 국가 밑에서 모이고 한 기업 국가 밑에서 모였으면 모두 한 마음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인종주의라든가 민족주의 뭐 이런 게 따로 없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업 국가 밑에서 사람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파시즘을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치즘은 조금 다르죠. 예, 나치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파시즘 같은 경우는 해외 동포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왜? 기업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 국경선 내부의 바깥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 파시스트한테 민족은 일종의 그 이상이야, 이상. 국가의 도구에 불과하다고요, 민족이. 국가의 도구에 불과해. 그러니까 독일과 다르죠. 독일의 나치즘은 나치는 저기 해외 동포도 우리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파시스트들은 해외 동포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국경선 바깥의 민족도 자민족으로 취급했던 나치와 달리 그래서 혈통을 자꾸 중시하잖아요. 히틀러가. 가만 보면 히틀러의 애인이 이게 독일인이잖아요. 에바 브라운. 근데 무솔리니의 애인은 유대인이에요. 무솔리니의 애인하고 히틀러의 애인만 이렇게 비교해봐도 파시즘과 나치즘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 파시즘은 여성을 특별하게 규정한 바 없어요. 예, 나치는 여성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규정을 좀 했죠. 나치는 아이들은 가족이 키워야 한다. 그랬는데, 파시즘은 아이들은 국가가 키워야 된다. 타가소에서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치는 그렇게 안 했어요. 국가가 키워준다 이런 거, 가족이 키운다. 엄마가 키운다 그랬다고. 그래서 나치는 여성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남편을 갖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이다 그랬고,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랬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과 다르죠. 이게 되게 가부장적이었거든요, 히틀러가. 근데 1933년에
여성패의 50%를 획득한 게 히틀러예요.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라 했지만 그 뭐 돌아가란다고 돌아가죠. 현실적으로 틀리지. 그래서 전체 노동인구의 37%가 여성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여성들이 바깥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결혼 보조금도 지급을 했기 때문에 파시즘과는 조금 다르죠. 또 파시즘은 말이에요. 자본가들의 이기심은 싫어한다고 했지만은 그 자본가가 우위에 선다는 그 계급적인 역할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응? 계급 간의 평등이라든가 무계급을 주장했던 나치즘하고 공산주의랑 달라요. 계급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나치즘 사회에서는 임금 차이가 되게 크죠. 나치즘이나 파시즘 사회에서는. 나치즘에서는 임금 차이 크지 않습니다. 사장과 직원의 월급 차이가 크지 않아. 그러나 파시즘 사회에서는 사장과 직원 사이에 임금 차이가 무지 크다. 이게 바로 파시즘의 그 성격이에요. 응? 무솔리니가 직접 쓰고 또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실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시즘을 규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가 20세기에 그 실험된 파시즘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나치즘하고의 또 약간의 차이가 또 있죠. 뭐 약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좀 깊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건 보기 나름이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과 의식 속에 나치즘이라든가 파시즘이 얼마나 잠재해 있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욕하지 말고요. 자기 정신 상태부터 챙기자 이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고 자꾸 남만 욕하는 사람이야. 싫어한다기보다 안타깝죠.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을 모르지? 자기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욕하냐고요. 다음 영상은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산업화, 민주화라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부르는 파시즘의 두 절차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파시즘의 두 절차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산업을 막 일으켜서 자본을 집중시켜 놓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다시 사유화시켜버려요. 그게 파시즘의 두 절차예요. 한국도 그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